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의사들도 알아야 하는 변형협심증 이야기. 변형협심증이면 협심증이지 뭐 의사들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도전적이긴 한데 이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변형협심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욘디에서 이미 한 2년 전에 변형협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식도 역류 핵 관련된 심장질환 그리고 변형협심증 특징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수 한 11만 회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 영상을 보고 많이 오시라고 올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보시고 변형협심증이라는 병이 있고 내가 맞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변형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자기는 뭐 협심증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내 변형협심증하고 증세가 상당히 비슷하구나. 진짠가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가 변형협심증이 아닌가 하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통계는 안 냈지만 대체로 한 반수 2분의 1에서는 변형협심증이 실제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참 좀 놀라운 게 오신 분들은 다른 이제 의원이나 2차 종합병원 심지어는 이제 3차 뭐 빅5 병원에서도 변형협심증이라는 이야기를 못 듣고 그 진단이 다른 진단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변형협심증으로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확정된 사람이 꽤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뭐 환자분들에게 좋겠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제가 한 2년 지나고 사실 변형협심증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영상 올린 지가 한 5, 6년쯤 됐는데 그동안 오시는 분들의 그 환자를 보신 의사분들의 진단율이나 그런 것들은 좀 변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변하지를 않아서 사실 제 전공은 뭐 변형협심증, 협심증 물론 제 전공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3차 기관에 있는 의사니까 이 협심증 중에서도 중증, 관상동맥 시술 중에서도 중증, 다른 병원에서 시술이 안 되는 거, 뭐 스퀘어 같은 문제가 뭐 쇠석술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난 적이 있고요. 분지병변 이게 제 특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긴 병변 그리고 뭐 이 중증 환자 중심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변형협심증은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 좋죠. 의사로서 뭐 해야 될 마땅한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경증이에요, 사실은. 사실 비슷한 게 관상동맥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상동맥 스퀘어에 대해서 이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스퀘어를 가지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퀘어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물론 스퀘어에 대해서 잘못 진료하는 의사들도 꽤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스퀘어 진료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전에 의사들도 잘 모르는 관상면 스퀘어 치료. 이건 뭐냐면은 의사분들도 좀 보시고 간단해요, 원칙이. 의사들에게는 뭐 원칙이 아주 간단한데 이거를 보시라는 그런 쪽이었고 이 변형협심증이나 스퀘어도 뭐 대학병원까지는 오실 필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사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지 뭐 이렇게 환자 대상에 이 비욘디에서 뭐 하냐 강의를 했습니다. 뭐 심혈관 중지학회가 이제 협심증에 대한 시술학회고요. 임상순환계학회 제가 이제 앙코르 서울이라는 이제 협심증 시술에 대한 아주 대규모 학회의 코 디렉터 중에 하나인데 뭐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서도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그닥 인기는 없었어요. 그 강의가. 그리고 왜냐하면은 많은 의사분들이 변형협심증에 대해서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해서 구태여 이걸 갖다가 책에 있는데 배워야 되느냐. 특히 진단이잖아요. 진단에서 배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아니다.
원칙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잘못 진단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잘 봐서 앞으로 이제 환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사도 관심을 가져서 잘 진단되고 치료하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좁거나 막혀서 생깁니다. 협착이나 회색이 돼서 생깁니다. 그럼 왜 좁아지거나 막히느냐? 혈관 안에 이제 축상경화만이라 그러는데 뭐 한마디로 기름이죠.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끼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그렇게 돼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한번 기름이 끼면은 이게 뭐 변하겠어요, 그죠? 아침에도 막혀 있고 오후에도 막혀 있고 하루 종일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 심장의 통증은 이 심장은 몸 속에 있잖아요.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각신경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찔리면 여기 아프고 여기 찔리면 여기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제 아주 좀 애매모호해요. 심장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이지만 통증은 가운데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약간 왼쪽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크게 생겨요. 손바닥 크기 이상. 그러니까 가운데나 왼쪽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통증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협심증 같아요. 그러면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운동할 때 더 심해지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그냥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뭐 그냥 살만한데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막 움직이면서 이 산소 공급이 혈류가 4배 증가해야 돼요. 3에서 5배인데 뭐 평균에서 4배 증가해야 되니까 그 좁아진 이 혈관으로는 그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물론 이제 안정시에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생기는데 이 경우도 운동을 하면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고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진다. 이게 전형적인 협심증의 특징인데 변형 협심증이 왜 변형이냐? 이 원칙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일시적인 관상동맥의 수축이에요. 물론 이제 기저에는 동맥경화, 축상경화 깔려 있지만 이런 혈관이 전체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한 5분 정도 이내, 5분 넘어가는 건 굉장히 심하면 10분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심근경색도 생기고 하지만 대부분은 5분 이내에 통증이 생기고 저절로 풀립니다. 하루 중에 5분. 그렇게 굉장히 짧죠, 그죠? 일시적인 관상동맥 수축이 생긴다는 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프고 다음에는 안 아파요. 그게 다릅니다. 그게 변이형이에요. 특징이 뭐냐면은 수축이 일어나는데 수축이 잘 일어나는 환경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새벽과 아침입니다. 새벽하고 아침하고 다 이어진 거예요. 새벽 오전 중에 하여튼 적어도 뭐 오전 10시는 안 넘어가요. 뭐 깨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늦게 깨시는 분들은 뭐 9시나 10시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은 8시 이내 그리고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새벽 한 2시부터 한 4시 사이. 그래서 이거는 낮에 운동 시에는 가슴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사실은 의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좀 헷갈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과 아침에만 아프냐만 딱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놓쳐요. 그다음에 특징이 아주 재미있는 게 술 마신 다음 날 특히 심합니다. 술을 마시고 깰 때 아파요. 이걸 또 헷갈리시고 환자분들이 나는 술을 마시면 아픈데 변형 아니냐? 절대로 아닙니다. 변형 협심증이라면 술을 마시면 좋아져야 돼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추운 날 심해지고 요 3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새벽에 아프고 술 마시고 깰 때 아프고 추운 날 심해지고 다 혈관이 수축되는 환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죠? 하얗잖아요. 혈관이 수축되는 시간이에요. 왜 수축되냐? 우리 몸의 이제 호르몬의 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루에 이제 일정하게 움직이는 우리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는데 새벽에는 베갈톤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 신경계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돼요.
아침에 얼굴이 하얗잖아요, 좀. 그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깰 때 얼굴이 하얘지죠. 술 마실 때는 벌개지잖아요. 물론 하얘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깰 때는 하얘지고 추울 때 하얘지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 가슴이 통증이 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특징을 가진 환자 중에 검사를 해보면은 저희 병원 경험에 따르면 한 60에서 70%는 변형 십심증입니다. 나머지 30%는 뭐냐? 아주 전형적인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뭐 90%, 100% 변형 십심증인데 좀 애매한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 있긴 한데 낮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걸 정확하게 기술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확정적인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을 이제 관성동맥 경련 유발 검사라고 그러는데 관성동맥 조영수를 해요.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그죠? 여기다가 에르고노빈, 영어로는 어거노빈이죠. 어거노빈이라는 약을 이 조영주로 탁 투입합니다. 이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이 카테터가 있고요. 여기 혈관이 있죠. 그죠? 혈관을 그냥 조영술하면 이렇게 멀쩡합니다. 혈관이 다 넓죠. 그죠? 멀쩡한 혈관인데 여기에 에르고노빈, 어고노빈을 탁 투입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돼요. 같은 혈관이에요. 같은 혈관. 배율은 조금 차이 있겠구나. 근데 그 혈관이 굉장히 수축하면서 피가 안 가요. 그죠? 이 앞부분도 좁아지고 전체가 좁아지고 특히 여기가 좁아지면서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형 협심증이에요. 이게 혈관이 수축됐는데 대개는 한 몇 분 만에 풀립니다. 예, 평소 낮에는 이렇게 뚫린 혈관, 잘 확장된 혈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낮에는 아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 상태에서 이제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걸 주면은 다시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특징적인 현상. 새벽에 아프다. 술 마시고 깰 때 아프다. 추울 때 아프다. 이런데 이 진단하면 금방 나오고. 근데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제 실제로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빅5 큰 대학병원에서도 잘못 진단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진단을 못해서 오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잘못 진단해가지고 변형 협심증이 아닌데도 진단하고 약 주고 통증 계속되고 이런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답답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진단이 잘 안 되고 있냐? 일단 서양에 좀 흔하지 않아요. 동양 쪽에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많은데 그래서 연구 논문이 많지 않아요. 이 의학이 이제 서양 의학이잖아요. 그죠? 서양 쪽에서 많이 나온 책도 쓰고 뭐 그런 연구 논문도 많기 때문에 교과서도 서양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또 좀 애매하게 기술되거나 좀 잘못 기술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양에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의심이 들기는 한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양에는 이제 전체 환자의 한 4% 이하, 결국 1% 이하 정도로 진단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10% 가까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심장, 혈관 전문하는 의사들의 관심사는 스텐트 수술, 이런 이제, 막 그 혈관을 갖다가 뭐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어떻게 막 조작하는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물로 치료하는 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크지가 않아요. 이게 서양 교과서인데 이제 브라운발트 하트 디지즈라고 저희들 완전 정말 핵심적인 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제가 볼드체로 밑줄 쳐놓은 게 있죠. 이게 실제 변형 협심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봐도 애매하게 적혀 있고 좀 잘못된 정보가 좀 적혀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서 진단이 안 되지 않느냐. 한국에서는 연구가 없었느냐? 연구 많이 있어요. 이제 VA 코리아 레지스라고 베리언트 엔지나 VA 코리아 변형 협심증 등록 연구라는 게 있었고 이게 뭐 한 뭐 천몇백 명 환자를 모았고 논문도 한 9개 정도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보면 제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여기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그 변형 협심증에 제 생각에는 진짜 변형 협심증을 등록한 것 같은데 등록된 환자들 보면은 아닌 환자들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죠. 뭐 진단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서
정확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이 등록 연구를 조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은 있었지만 아직 좀 애매하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관심이 적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진단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56세 여자 환자인데 타병원에서 심근경색적으로 아주 심각한 심근경색은 아니고 가벼운 심근경색적으로 스텐트를 넣었어요. 이 혈관에 스텐트 넣었습니다. 이렇게 왼쪽 혈관이에요. 왼쪽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는데 넣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가슴이 아프고 치료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응급실을 3번이나 왔는데 진단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오른쪽 혈관, 반대쪽 혈관을 딱 찍으니까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는데 에르고노벤을 딱 주입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혈관이 콱 막혔죠. 그죠? 이게 같은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이 아래쪽이 완전히 막혀가 없어진 거예요. 앞쪽도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검사로 금방 진단되는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왼쪽에다 스텐트를 넣었어요. 이게 막힌 혈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변형sepsis 약물 치료하니까 현재까지 1년간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큰 대학병원인데 변형sep심증으로 치료했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침에만 아픈 게 아니라 낮에도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통증이 뭐 1시간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봤더니만 여기가 아프대요. 제가 이게 환자분이 여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딱 기가 막혀서 죄송하지만 환자분 사진 하나 좀 찍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딱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이게 뭐냐면은 늑연골 관절 통증이에요. 제가 비욘드에서 이제 가슴 통증의 특징을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가슴 통증 중에 가장 많은 통증은 협심증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늑연골 관절 통증.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고 이 아주 국소적으로 손가락으로 딱 짚을 수 있는 통증이에요. 이런 병력 청취만 이 이야기만 제대로 들었으면은 이 진단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병력 청취 환자의 증세를 들으면은 자세히 들으면은 금방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가슴 가운데나 넓은 부위 통증, 새벽이나 아침, 술 마신 다음날 심하고 추운 겨울에 더 심해진다. 간단하죠, 그죠? 간단해요. 어떻게 이게 새벽이나 아침에만 발생한다. 그러면 금방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특징을 잘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자꾸 진단을 놓칩니다. 그래서 변형sep심증은 물론 이 증세가 있다고 해서 다 변형sep심증은 아니에요. 식도 역류도 이게 있어요. 식도 역류가 누우면은 산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가슴을 자극하거든요. 식도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만 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낮에도 옵니다. 제가 식도에 역류가 있어서 아는데 전 저녁에 잘 오더라고요. 물 마시면 호전되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변형sep심증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번 첫 영상의 그 제목이 식도 역류와 좀 비슷한 변형sep심증이라는 제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흉통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 강의 때 또 개원이 강의 때 많이 쓰던 건데 그걸 약간 축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겁니다. 가슴이 아프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위치가 어디냐? 말씀드렸죠. 손가락으로 여기 아프다 하는 건 아니에요. 손바닥 크기고 가운데 또는 약간 왼쪽. 그게 아닌 국소적인 통증은 대부분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가슴 가운데 약간 왼쪽에 전체적인 통증이다. 두 번째는 운동할 때 심해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운동할 때 심해지는 거는 협심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할 때 악화된다 그러면 협심증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가끔 빈혈, 그다음에 좌심실 비대라서 심장벽이 두꺼운 사람들, 이거는 뭐 고혈압에서 잘 오는데 고혈압 환자가 뛰면은 가슴 아프고 숨차고 하는 게 다 심장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건데 오히려 빈혈이 꽤 흔해요. 빈혈. 피가 좀 모자라는 거죠. 그죠? 이 빈혈이 어지럽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빈혈 잘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피 양이 한 반은 나가야 됩니다. 약간의 피해 감소, 빈혈 수치가 뭐 한 30% 떨어졌다 그러면은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찹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빈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을 때 어지럽지 않고 이 숨차고 가슴이 아픕니다. 운동 시 악화돼요. 하여튼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 시 악화되는 통증이면은 협심증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 시 악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통증인데 아침에만 아프냐? 오후에는 안 아프고 오후에는 전혀 안 아프냐? 물어보면은 그걸 이제 변형 협심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많이 있죠. 뭐 식도 역류, 불안도 있고요. 심근경색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의 영역입니다. 안정형 협심증, 변형 협심증은 이 넓고 운동 시 악화되고 아침에만 이것만 물어보면 그냥 끝나요. 흉통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뭐 자기가 뭐 여기 아픈데 잘 모르겠다. 뛰어보세요. 뛰면은 심해져야 돼요. 변형 협심증도 아침에 아플 때 뛰면은 심해집니다. 변형 협심증이 원래는 새벽이나 아침에 가만히 있을 때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때 안 아픈데 나는 운동을 아침에 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오후에 하면 안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경련이 와서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예, 그다음 이제 문제점을 볼게요. 왜 진단이 잘 안 되는가? 67세 남자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서 변형 협심증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뭐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약간 의심스럽죠. 그죠? 근데 왜 변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했느냐? 거기서 변형 협심증에 대한 경련 유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더니만 요게 약간 더 좁아진 것 같아서 변형 협심증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양성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많은 병원에서 변형 협심증 검사를 하고 이게 실제 이상이 아닌데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은 실제로 공황장애로 밝혀졌어요. 공황장애 약 먹고 좋아졌습니다. 협심증 약 다 끊고. 그래서 경련 유발 검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혈관이 있고 약을 주면 약간 수축되는 여기도 있죠. 그죠? 일반 혈관이 있고 약을 주니까 조금 가늘어지고 나트로그리세린을 주니까 확장되고 그래서 경련 검사가 이상이 있고 변형 협심증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외래에. 그래서 참 의사분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경련 검사는 혈관이 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완전히 막혀야 통증도 생기고 실제 변형 협심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변형 협심증 연구 중에도 이게 많아요. 약간 수축된 거를 변형 협심증으로 잘못 진단된 게 많아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얼거노빈이라는 약을 줘서 관상용 수축을 방금처럼 정도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증세예요. 뭐냐면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많잖아요. 그죠? 고혈압 한 10년 되면은 혈관에다가 얼거노빈 주면은 그 정도 수축해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데 수축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 현상은 벌써 1980년대에서 이제 연구가 돼가 밝혀졌어요. 프로이가시라는 이제 네이처 논문인데 이런 뭐 뇌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담배나 당뇨 때문에 뭐 고혈압 때문에 뇌피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은 에르고도빈 같은 약을 주면은 혈관이 수축된다. 벌써 80년이면 45년 된 연구 결과인데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분이 있긴 해요. 완전히 막혀야 변형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제를 보죠. 58세 여자 환자인데 타 병원에서 변형 협심 치료를 계속했어요. 보니까 새벽 통증이에요. 오셔보니까 새벽에만 통증이 있대요. 상당히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와서 이 경련 검사를 했어요. 여기 혈관이 완전히 막혀요. 혈관이 처음 그냥은 괜찮다가 약 주면 이 정도 막혀야 진짜입니다. 확 막히면 통증도 일어나고 뭐 다른 변화가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분이 약을 썼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왜 아프죠? 약을 좀 잘못 썼어요. 헤르벤이라는 이 약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데 이 저용량을 아침과 저녁에 투여하겠어요. 저용량이 잘못됐고 저녁에 투여가 안 난 게 잘못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 먹으면은 19, 30분 많이 드시죠. 아침 먹고 드시고 저녁 먹고 드시고 그죠? 이게 사실은 19, 30분에 아주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은 위장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새 약 위장에
해가 되는 약은 아주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안 쓰는, 서양에서는 잘 19, 30분의 용도를 잘 안 씁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이 약의 용량이 낮았고 저녁에 투약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아침과 자기 전, 통증이 새벽에 오잖아요. 새벽에 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어서 그럼 자는 동안에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고 아침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통증이 좀 더 가는 사람들은 아침에도 좀 먹고, 자기 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용량을 저녁에 드시니까 새벽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잘못 투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은 칼슘 차단제로 헤르벤이라는 약을 드는데 30ml가 아니고 90ml를 써야 되고, 자기 전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협심증 약입니다. 일반적인 협심증에서 이 약을 써요. 그래서 이 약 쓰고 더 악화된 사람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나이트레이트, 니코란딜 이런 약을 썼는데 이게 두통의 원인이에요. 헤르벤은 두통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이 약 투약을 아침과 저녁에 하다 보니까 저녁약이 새벽에 안 가잖아요. 그렇게 약 용량을 계속 올려요. 그럼 두통만 심해져요. 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잘하면 되는데 헤르벤을 아침과 자기 전에 하고, 뭐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쓰고 아스피린 처방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저희 병원 논문인데 아스피린 쓰는 사람들이 이 변형sep심증에서 오히려 조금 나빠요. 이게 그건 뭐 메커니즘이 뭐 아스피린이 실제로 혈관 수축을 좀 시킨다는 뭐 증거도 있고, 이거는 실제로 뭐 심지어 교과서에도 아스피린을 쓰지 말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변형sep심증에서는 아스피린 안 드셔도 되고 헤르벤하고 스타틴만 드시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경과가 어떠냐? 변형sep심증은 이제 뭐 경과가 어떠냐? 대체로 양호합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인데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약만 잘 드시면은 사망 또는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이 많지 않아요. 대체로 괜찮습니다. 문제는 약 안 드실 때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심증이 심한데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은 약을 또 잘 까먹잖아요. 또는 술 마시면 약을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약 안 먹고 이제 겨울에 추운 데서 길거리에서 자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추운 상태에서 자면은 사망한 사람이 제 환자도 몇 명 있습니다. 딱 그런 환경이에요. 다른 환경에는 약만 잘 드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형sep심증 환자들이 보통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와서 약을 정확하게 딱 쓰면은 통증은 뭐 거의 싹 없어지고요. 싹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사람들도 거의 뭐 위험한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제가 약을 끊은 사람 외에는. 근데 심각한 중증 환자도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43세 여자 환자고 가족력이 화려합니다. 예, 뇌졸중, 중풍이죠. 중풍이 외조부, 외삼촌, 작은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는 협심증. 혈관병이 엄청 많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은 유전적 경량을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으로 이것도 진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타 병원에서 스텐트를 2번이나 넣었어요. 이게 좀 안 좋은데, 변형sep심증은 스텐트 넣으면은 사실 조금 악화됩니다. 스텐트가 자극이 돼가 경련이 좀 더 잘 일어나요. 그런데도 하여튼 스텐트 넣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본원에 내외놨는데, 이분은 외래 당시에는 뭐 처음부터 아침에 심한 흉통이 있으니까 변형sep심증이다 와가지고 조영술을 딱 했어요. 딱 했더니만 이분은 경련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이 심장혈관이 이제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수축이 온 거예요. 심장 중심 혈관부터 경련이 닿으면서 심장이 정지했어요. 저희가 조영수를 하는데 심장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러면 이제 막 모여가지고 뭐 카테터도 넣고 뭐도 넣고 이제 조영수를 하면서 이 혈관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서 정말 쫙 가늘어졌는데, 특히 보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입구 쪽이 거의 막혔다가 이 촬영은 저희가 열리는 약을 계속 줘가지고 간신히 찍은 겁니다. 그전에는 전체가 꽉 막혔었어요. 할 수 없이 스텐트하고 남아있는 경련은 약물로 치료하고 굉장히 심한 환자였죠. 그랬는데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좀 이상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이 RNF213이라는 유전자는 다른 데서는 안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만 이제 하는데 이 유전자가 우리가 유전자가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그죠? 하나만 있어도 이 병이 잘 생겨요. 이분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사람은 거의 저희가 1명, 2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혈관 병이 생기는 유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두 분 다 이쪽 계열의 병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삼촌 쪽도 병이 있고 아버지도 병이 있고 막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모야모야 병이라고 중풍이 잘 오는 그 병의 유전자인데 온몸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 조사해 보니까 이제 복부 혈관도 막힌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저희 환자한테 설명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참 너무 막 우울해하시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약을 쓰면은 다시 말하면 변형sepsis 약 쓰면은 싹 없어집니다. 싹. 좀 남고 이런 게 없어요. 뭐 왜 아프냐 그러면은 대개는 약을 끊었거나 아니면 다른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약을 먹어도 통증이 좀 있어요. 정말 심한 통증인데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때까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한 병도 진단만 잘하면은 치료 잘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너무 심한 환자 경우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받고요. 변형sepsis 환자가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요. 제가 타 병원에서도 보면은 변형sepsis 진단받으면은 약을 평생 드리더라고요. 평생. 사실 뭐 여기에 대한 뭐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교과서도 잘 없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연구 보면은 외국 연구도 이게 이탈리아 연구였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또 되게 희한하게 또 진단을 잘해요. 거기는 변형sepsis 환자가 많아요. 또 그 연구를 100명을 갖다가 추적해 보니까 1년 추적하니까 45%에서 약이 중지가 가능하고 통증이 없었다. 근데 뭐 잘 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국내 연구는 이제 역시 뭐 저희 병원 연구입니다. 100명의 변형sepsis 환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약을 써서 비교하는 연구인데 1년 뒤에 이 경련 검사를 다시 해서 경련을 확인해 보니까 23%는 경련이 없고 완전히 좋아진 거죠. 나머지 한 80% 가까이는 경련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증상이 없어지는 건 45%, 경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23%, 또 나머지 좀 겁나잖아요. 그죠? 저는 한 2년 정도 치료하고 약물을 중지를 시도하고 그중에 한 50%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더 가능할 텐데 환자분들이 약 끊는 걸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변형sepsis 환자가 약을 굉장히 오래 썼다. 그럼 한번 약 끊을 수 있는가를 한번 의사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은 병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쓰긴 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및 결론, 증세만 잘 살펴도 진단이 됩니다. 새벽 아침, 술 마신 다음날, 추운 계절. 그리고 확진은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경련 유발 검사에서 꽉 막히는 것만 진단인데 많은 병원에서 조금 수축되는 것을 양성으로 진단해서 과잉 진단이 많이 된다. 그런 환자들은 수축된 환자들 증세 물어보면은 위에 특징적 증세가 안 나옵니다. 그런 증세가 없어요. 제 경험은 상행 그렇습니다. 오면 안 나옵니다. 의사들도 이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볼진 잘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의사들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변형sepsis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오너님, 아이디가 좋습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병이에요.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 있죠, 그죠? 적혈구 개수가 확 느는 병이에요.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라 그러는데 이게 진성이 베라, 진짜 적혈구가 증가하는 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적혈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혈액이 뻑뻑해져요. 뻑뻑하고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정말 이 혈관이 잘 굳고 이런 건데, 질문이 뭐죠, 근데? 담배만은 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연한 지 6개월 됐는데 딱 2개 피만 펴도 문제 없을까요? 아,
어, 딱 2개 ppm이면 딱 2개 pp만큼 해롭습니다. 저거는 뭐 담배는 제가 맨날 가끔 얘기하죠. 그죠? 술, 담배 얘기하는데 술과 담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술은 별로 많이 안 해롭고 변형sep심증은 해로워요. 그래도 변형sep심증 환자가 치료하고 한 6개월 되면은 술을 드시게 합니다. 술 드시고 약만 잘 드시면은 거의 통증이 없어요. 물론 통증이 있으면 술을 뭐 한두 잔으로 줄여야 되긴 하지만 술은 안 해로운데 담배는 굉장히 해로워요. 변형sep심증의 남자분들의 거의 유일한 원인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는 한 개 피면 피우면 안 될까요? 예, 한 개 피만큼 해롭습니다. 피운 만큼 해롭습니다. 그래서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혈전이 굉장히 잘 생겨요. 심장혈관도 생기고 뇌에도 생기고 또 20대 중반이잖아요. 사는 이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적어도 60년, 70년 해야 되는데 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병옥 씨, 존경하는 교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훌륭한, 예, 앞에 칭찬은 빼고. 술을 마시면 맥박이 110에서 130 됐는데 정상입니까? 협심증이 있으면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 통증이 있듯이 이때도 통증이 있습니까? 맥박 110에 130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맥박을 70에서 100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스트레스, 운동, 이게 긴장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증가하고 우리가 평소 맥박의 2배가 될 때부터 진짜 빈맥이고 부정맥이다. 그러니까 내가 맥박이 70이다 평소에. 적어도 140은 돼야 되고 물론 그 모양이 딱 맞아야 되긴 하지만 모양이 빈맥이 맞아야 되긴 하지만 140은 넘어야 되고요.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러플리 얘기하면 220에서 자기 나이 뺀 게 자기 최대 맥박수라 그러거든요. 운동하면은 뭐 나이가 50이다. 그 미비에서 빼면은 170. 그럼 170 될 때까지 운동하면은 죽으라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할 때도 170 안 하고 거기에 80% 치면 한 140까지 운동하라 그러는데 이게 쭉 말씀드리는 게 110, 130은 여러분들이 맥박을 안 재봐서 그렇지 운동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열 받을 때 110, 130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시면 올라가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게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고 저혈압이 오기 때문에 맥박이 올라가고 물 많이 마시면 좀 적게 오고요. 술 많이 협심증이 있으면은 이 맥박이 빠를 때 통증이 있는가? 술로 잘 오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리 뛰면은 그게 심장에 부담을 줘서 통증이 오거든요. 술을 마시면 혈압이 떨어져요. 올라가지 않아요. 술 마시면 혈압 떨어집니다. 술 깰 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술이 고혈압을 만든다는 게 술 깰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형협심증도 술 마실 때 통증이 없고 일반 협심증도 술 마실 때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YMUQY 발음 어떻게 하는 건가요? Y 이상한데? 네. 30대 후반인데 160에 30kg대 혈압도 85. 저 체중은 어떤가? 쥐가 나고 안 보이고 저혈압. 예, 저혈압이 된 거네요. 그죠? 저혈압에 대해서 뭐 흔히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진 않아요. 급성 저혈압일 때 위험해요. 혈압이 있다가 푹 떨어지면은 그게 우리 보통 한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적어도 100이야 진짜 위험한 혈압은 뭐 7, 80 됐는데 그때는 상태가 달라져요. 뭐 의식도 흐려지고 막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위험하지. 평소에 혈압이 85 정도 90인 사람은 위험하지도 않고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혈압이 낮으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생겨요. 앉았다 일었을 때 핑 도는 현상이 생깁니다. 몸무게가 많이 있다고 해서 비만으로 이제 위고비도 있고 약 많이 쓰잖아요. 그죠? 몸무게가 떨어지죠. 첫 증세가 뭐냐면은 앉았다 일었을 때 핑 돌아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는데 몸무게 빠지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160에 30이면 혈압이 굉장히 낮은 게 정상이고 힘들죠. 뭐 팔다리 쥐가 나고 이런 게 다 근육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육을 늘리세요, 근육을. 이 여성분들이 몸무게가 가벼우면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잘 부러져요. 혹하면 척추도 부러지고 허리가 휘고 옛날에 호호 할머니 허리 휘어 가지고 이렇게 짚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뚱뚱한 사람이 허리 굽은 사람 잘 못 봤죠. 가벼운 사람들이 허리가 굽어요. 왜냐하면은 몸무게가 뼈에 자극을 줘 가지고 그 뼈가 튼튼하게 해 주거든요. 몸무게가 자극이 되니까. 저 정도시면 몸무게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 방식은 많이 드시고 단백질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팔다리 쥐나고 이렇게 저혈압도 다 같은 원인입니다. 근데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마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살기가 힘들어요. 예. 다음 승현리 예.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형sep심증은 혈관 근육의 문제인가요? 이거 잘 모릅니다. 실제로는 저는 저렇게 믿어요. 혈관이 세 층이 있어요. 이거 뭐 간단하게 내막, 중막, 외막 그러는데 영어로는 좀 복잡해요. 인티마, 미디아, 어드벤티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내막은 이 내막 내피세포라는 이제 세포가 쌓여 있고 가운데 막은 혈관이에요. 우리 근육이에요. 평활관 세포라고. 우리가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그죠? 추운데 가면은 하얘지잖아요. 혈관을 수축해요. 수축하는 게 혈관의 중막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건데 그 근육의 하이퍼리액티비티 그러니까 이제 예민해져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옛날에 이제 연구한 몇 개의 데이터도 있고 에비던스도 있긴 한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그게 내피세포는 이제 자극을 받아서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평활관에 작용하는데 얘기가 좀 복잡한데 하여튼 혈관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 예, 아진 공주님인데 변이sep심증은 약만 잘 먹으면 술, 담배 괜찮은가요? 공주님이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는군요. 일단 변이sep심증의 제일 중요한 원인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담배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유전자. 여자분들은 유전자가 많고 남자분들은 거의 담배예요, 담배. 그래서 담배는 안 돼요. 담배를 피면은 변이sep심증 치료해도 평생 약 드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술은 괜찮은가? 처음에는 술을 끊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변이sep심증하고 아까 뭐 1년 지나면 뭐 몇 프로가 좋아지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초기에 심하고 시간만 끌면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 한 달은 완전 금주. 그다음 6개월간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한두 잔 드시는 거 양이 적은 거는 허용을 합니다. 물론 뭐 소주 한 2병씩 수병씩 드시면은 약 먹어도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술은 약간, 담배는 원인이니까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변형sep심증은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니 생활 습관도 관리해야 되나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약만 잘 쓰면 없어집니다. 약을 많은 의사분들이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없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심한 환자도 많다.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약을 잘못 쓰고 있거나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 진단은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진단했는데 약을 막 썼는데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심하든지 아니면은 진단이 아니든지, 그죠? 아닌 경우가 꽤 있고요. 약을 막 먹어가지고 통증이 있으면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제일 최초 용량에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이상하다만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싹 없어집니다. 생활 습관 별로 관리할 거 없고요. 담배는 피시면 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술은 적게 드시는 게 좋죠. 나머지는 뭐 마음대로입니다. 뭐. 뚱뚱하든 안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뭐 고기를 많이 먹든 안 먹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당뇨하고도 많이 관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도롱뇽 님도 변이형 변이형은 운동부하검사에서 잘 안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운동검사에서 안 잡힙니다. 혈관이 계속 좁아져 있어야 운동검사할 때도 좁아져 있어야
운동 검사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 검사할 때 뭐 새벽에 와서 운동 부하 검사 안 하잖아요. 낮에 하지. 낮에는 수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잡히고요. 검사는 혈관 그 관상동맥 조영술 더하기 이 경련 유발 검사를 봐야 합니다. 그 어떤 병원에서는 뭐 어떤 병원 뭐 다 하시는 건데 아산병원에서는 이 변형십증 이 경련 검사를 조영술이 아니고 초음파로 해요. 거기서만 해요. 근데 그게 한 20 몇 년 전에 거기 계신 교수님이 그걸로 이제 논문을 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거노빈을 그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주고 초음파로 진단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은 조영술이에요. 조영술인데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영술을 권하고요. 아산에서는 그 변형십증 경련 유발 검사는 조영술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초음파를 권하는데 골드 스탠다드는 조영술이다. 그거 외에는 없고 건강검진은 당연히 발견할 수 없죠. 이 얘기만 들어보면 됩니다. 아침 통증, 술 마시고 더 아픈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신이민이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데도 스타틴을 같이 처방받았습니다. 변형십증 환자의 스타틴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이 스타틴 편을 좀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스타틴은 요즘은 고지혈증 약이 아니라 동맥경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걸 낮추긴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안 높은 사람에도 동맥경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담배 피시면 이 환자들도 스타틴을 쓰면은 이 동맥경화가 진행 안 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환자에서 스타틴 쓴 거와 안 쓴 거에서 환자들이 동맥경화도 안 생겨 심근경색, 뭐 협심증 이런 게 안 생겼다는 연구가 증명돼 있어요. 주피터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래서 높지 않아도 스타틴 쓰는 경우가 많고 변형십증이 왜 생기느냐? 이것도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 생기는데 그때 이 주변에 있는 평활관 세포 근육이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생기는 일부고 사실 그런 변형십증 환자는 어떤 경우 보면은 혈관이 깨끗해 보이는데 혈관 내를 이 초음파로 잡으면 그 안에 동맥경화가 있어요. 제가 이 의사로서 최초로 쓴 논문이 이 변형십증의 내부에 동맥경화를 밝히는 그런 연구의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변형십증도 기본은 동맥경화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 한 연구도 보면은 저희 한 연구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연구구나. 일본에서 나온 연구가 변형십증 환자에서 스타틴을 쓴 사람 아닌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씁니다.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이 아니라 동맥경화 약입니다. 예, 조나단님. 같은 3차 병원이라도 담당 의사 선생님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스텐트 있고 다른 병원 이동하니 변형십증이라고 합니다. 헤르벤 30 작다니까요. 90으로 올려야 되고요. 시그마트는 90 써가지고 안 들으면 시그마트를 쓰는데 시그마트가 두통이 좀 와요. 좀 와서 3차 병원이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빅5 병원에서도 진단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고 약물 치료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뭐 요렇게 드시면은 자기 전에만 드시면은 조절이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유리바나님, 변형십증은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돌연사 위험이 큰가요? 조금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초기 발생할 때 많이 생겨요. 초기에 팍 생겨요. 초기에 심하고 점점 좋아지거든요. 초기에 심근경색이나 그다음에 혈관이 많이 좁아졌을 때 그때 심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돌연사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많지는 않고 변형십증을 치료에 일단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는 적습니다. 미셸 H님, 변형십증은 화병과도 관계 있다고 들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원인이 될까요? 화병과 관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병, 스트레스와 심장병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또 이제 논문 쓰고 뭐 한참 했던 게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진단명이 좀 바뀌었지만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은 사람이 정말 이 심근경색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최초 환자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억울하게 세무조사 때문에 집안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집안을 실제로 억울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집안에 들이닥쳐 가지고 막 조사를 하니까 압수수색인 것 같아요. 하니까 막 화를 내다가 가슴 아프고 쓰러졌는데 병원 와 보니까 심근경색처럼 보였고 검사를 하니까 혈관은 멀쩡했다. 이때 변형sep심증과 같은 경련 검사를 합니다. 했더니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화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쌓이는 거, 스트레스와 심장병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는 밝혀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이 잘 생긴다. 근데 이 사람에서 스트레스가 심장병의 원인인가? 대부분 관계를 막 이야기해 보면은 참 증명이 안 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변형sep심증은 화병과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